변호사님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서 한쪽 배우자의 채무 이거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부분인데 오늘은 여기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되게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된 채무, 그리고 가사를 위해서 발생한 채무가 있습니다. 그럼 공동재산 형성이나 그 유지를 위해 발생한 채무가 뭐가 있냐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그 대출금, 또는 공동의 사업을 위해서 발생한 채무 등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요. 생활비라든지 자녀들의 교육비, 유학비도 포함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재산분할 대상의 채무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업성 채무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부 일방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상 채무는 채무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또 채권이 현존한 것으로 봐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당연히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개인적인 채무가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생활과 무관하게 빌린 채무 이런 것들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그래서 그런 보통 배우자가 주식하는 경우에 채무에 포함이 됩니까? 라고도 많이들 궁금하세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는 좀 특수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재판부에 잘 설명을 드렸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위한 채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의뢰인께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것들이 있었고요. 또 특유재산. 어차피 재산분할 대상에서는 부부 공동재산만 채무를 삼는 것인데 특유재산은 개인의 재산으로 봐서 아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특유재산과 관련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재산의 재산분할과 달리 채무의 재산분할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은 채무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채무가 혼인 중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 관련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의 재산분할과 달리 일률적인 비율로 분할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부담의 경위, 채무의 사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입증 자료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실제 판례 사례를 보면서 채무중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직업이 있던 아내가 집을 나가고 나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부부가 같이 살고 있던 빌라 시가 절반을 재산 분할 청구했습니다. 현재 무직인 남편은 과거에도 모친에게 빌린 1억 원 채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가 가출한 다음에 생활비를 안 주니까 아이들 양육비 등으로 이제 모친 고모한테 빌린 돈, 그리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서 합계 6천만 원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분할 대상 재산 및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이 언제냐,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심리를 끝낸 시점, 판결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심리 종결하는 그 기일이죠. 그 기일인데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융재산 이거는 다르다. 이거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날로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가출한 후에 남편이 뭐 아이들 양육비 등으로 뭐 모친 고모한테 뭐 돈 빌렸던 뭐 카드론 대출 받았던 이거는 이제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애들 양육비는 이거는 이제 부부가 분담해야 되니까 과거 양육비로 1,300만 원을 이제 인정했고요. 그럼 과거에 이제 남편의 모친한테서 이제 받은 돈, 이건 이제 사실은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이 돈으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공동으로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거기에 이제 돈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1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가 이제 아내 명의로 마침 돼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주장하면서 남편과 아내 공동의 사업체로 인정되면서 차용증에 기재된 1억 원의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에 되어버려가지고 그 아내가 결국은 재산 분할을 아주 적게 받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네, 금방 김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신 사건에서도 부모님이 빌려준 돈은 1억 9천인데 차용증은 1억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1억에 대해서만 이제 대여금이라고 인정이 됐는데 이렇게 가족 간에 이제 돈이 오고 갈 때는 이게 오고 간 내역만 있어서는 될 게 아니고 이게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인지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여금이라고 보려면은 뭐 계좌이체를 할 때 거기에 대여금이라고 기록을 해 뒀다거나 아니면 돈을 보내고 나서 카톡이나 문자로 빌려드리는 돈 뭐 잘 받았다, 뭐 언제 갚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좀 남겨놓는다거나 아예 공정증서를 받아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에 차용증만 있다, 그러면 이건 뒤늦게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공정증서는 이제 공증인이 어떤 특정한 날짜에 적었다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는 서류입니다. 또 매달 이자를 지급을 했다면 대여금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간혹 이제 부모님께서 집을 사줬는데도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모든 형제들이 결혼할 때마다 이제 신혼집을 마련을 해주셨다 하면은 그게 증여로 이제 판단이 되겠죠. 대여금이 재산 분할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세미나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재판을 해보니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빌린 돈도 송금한 사실만 가지고 안 되고 차용증 등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대여금으로 인정이 안 되면 증여로 인정이 돼서 기여 정도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친구에게 빌린 돈도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대여금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등 관련된 증거가 같이 있어야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혼 소송에서는 빌린 돈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계속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했던 사례 중에 하나도 부부가 시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이 빌린 돈을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는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카카오톡 통해서 돈 잘 빌려 썼습니다. 갚겠습니다. 곧이라고 증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통화 주고받은 것, 그다음 메시지 주고받은 것을 통해서 충분히 대여 사실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여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만 이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빌린 돈으로 온전히 운영을 했고 거기서 생활비로 다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사례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혼 재산 분할에서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게 재산 분할을 받거나 또는 막 해주는 금액에서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다들 참고하셔가지고 의뢰인들이 정당하게 재산 분할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